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이 시대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건들은 이어지고 겹치며 하나의 흐름이 되고 그 끝에는 한 아이를 찾기 위한 긴 여정이 놓여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모든 순간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흘러갑니다. 이제 25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딸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그 이야기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나는 강태산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남들이 버리고 지나가는 것들에 오래 시선을 두는 아이였다. 골목에 떨어진 못 하나, 녹슨 사슬 조각 하나에도 묘하게 마음이 끌렸고, 그것들을 손에 쥐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온기를 느끼곤 했다.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으며, 아버지는 금속을 다루는 작은 공방에서 일했는데, 나는 학교가 끝나면 아버지 작업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떨어진 쇠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금속은 차갑지만 두드리면 온기가 생긴다는 사실을. 그리고 형태를 잃어버린 조각도 손끝을 오래 붙잡아주면 다시 제 얼굴을 찾는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늘 내게 말했다. 쇠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망치질이 삐뚤어지고 손끝이 흔들리면 금속은 그대로 버려진다고. 그 말은 어린 나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깊숙한 곳에 천천히 박혀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자라면서 사람보다 금속이 더 정직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나는 대학을 가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공방에서 정식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뜨겁고 냉정한 세계가 나의 첫 스승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나는 도시의 여러 장인들에게 직접 찾아가 배웠고 내 방식대로 금속을 다루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내가 만드는 펜던트와 금속 장신구에서 따뜻한 결을 느낀다고 했고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금속을 두드릴 때만큼은 내가 누구보다 사람을 더 깊게 이해하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화재단의 공예 부문 공모에 내가 만든 작은 작품이 선정되었고 나는 자연스레 재단과 일을 함께하게 되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나는 차츰 금속 공예 분야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을 맡게 되었고 결국 문화재단 이사장이라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자리까지 올라오는 동안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20살 무렵 나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는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내 작업실에 취재를 하러 왔던 날 나는 여름빛 같은 향기를 가진 그녀를 보며 처음으로 내 삶이 다른 방향으로 열리는 느낌을 받았다. 이름은 지혜였고 그녀는 금속이 왜 아름답냐고 물었다. 나는 금속은 상처를 숨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그녀는 그 말이 좋다며 오래 웃었다. 우리는 금속과 그림 사이를 오가며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30이 되기 전에 함께 살기로 마음을 모았다. 결혼 후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닮아갔고 나는 그녀의 그림에서 삶의 결을 배우고 그녀는 내 작업에서 묵묵함을 배웠다. 시간이 흐르고 딸 연아가 태어났다. 나는 그 아이를 처음 품었을 때 아직 말도 할 줄 모르는 작은 생명이 나를 의지하며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며 금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뜨거운 진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연화의 작은 손이 내 작업복을 꼭 잡았고 나는 그 손의 온기를 잊을 수 없었다. 나는 아이에게 오래도록 남을 무언가를 주고 싶었고 그 마음으로 직접 은빛 펜던트를 만들었다. 그 위에는 강연아라는 이름과 함께 하늘 아래에서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아주 작게 새겼다.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세상 속에 서게 되더라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는 사실만은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랬다. 그때 나는 몰랐다. 세상이 얼마나 거칠게
이 아이를 데려가 버릴 수 있는지 몰랐고, 내가 만든 단단한 금속보다 더 쉽게 부서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도 몰랐다. 나는 딸을 지켜야 할 아버지였지만, 어쩌면 나는 금속만 알고 사람을 몰랐던 어린 장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하가 내 손에 처음 안겼던 그 순간의 온기만큼은 아직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것이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고, 다시 찾게 하고, 다시 살아가게 만들었다. 나는 그의 여름이 아직도 생생하다. 햇빛은 유리창을 가득 채우며 작업실 안의 금속 조각들을 반짝이게 했고, 나는 늘 그렇듯 펜던트의 면을 다듬으며 하루를 보냈다. 연하는 그때 7살이었고, 작업실 구석의 작은 책상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림을 그리는 아이였다. 연필을 쥔 손끝이 유난히 섬세했고, 나는 그 손을 보며 저 아이가 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환하게 빛나던 시절이었다. 그날따라 연하는 창밖을 자꾸 내다보았다. 동네에서 작은 여름 축제가 열린다고 했다. 음악이 흐르고 솜사탕 냄새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어깨를 따라 흘렀고, 아이들은 형형색색 바람개비를 흔들며 뛰어다녔다. 나는 일이 밀려 있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연화의 두 눈은 이미 먼 곳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에 머물러 있었다. 아빠, 나 잠깐 다녀올게. 아이는 늘 그렇듯 가벼운 인사처럼 손을 흔들었다. 나는 그 말 속에 곧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 의심도 없이 그래 다녀와 하고 웃으며 답했을 뿐이었다. 그 한 문장이 이렇게 오래 나를 붙잡을 줄은 그때는 몰랐다. 연하가 문 밖으로 나간 뒤에도 나는 한참을 작업대에 서 있었다. 금속 표면을 갈아내는 소리가 기계처럼 반복되었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문득 뭔가 이상했다. 아이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던 그 감각이 너무 오래 비어 있었다. 평소 같으면 15분도 되지 않아 문을 열고 달려올 아이였다. 솜사탕을 들고 아빠 이거 맛봐라고 말하던 그 밝은 목소리가 오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장갑을 벗고 밖으로 걸어나갔다. 축제의 음악은 여전히 들리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내 시야는 흐릿하게 흔들렸다. 다들 즐겁게 웃고 있는데 오직 나만 어떤 작은 그림자 하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심장이 아래로 꺼져내리고 있었다. 나는 골목을 하나씩 더듬었다. 연하가 좋아하던 분홍 풍선을 파는 아저씨에게도 물어보고, 아이들이 모여있던 분수대 자리도 살펴봤다. 아이들은 모두 있었지만 나의 딸 연하는 없었다. 누군가는 금방 올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내게는 들리지 않았다. 시간을 잴 수 없을 만큼 뛰고 또 뛰었다. 처음에는 이름을 불렀고, 그 다음에는 목소리가 갈라져 겨우 입술만 달싹였다. 연하야, 아빠 여기 있어. 돌아와. 제발. 그 순간부터 나는 세상의 모든 길이 잘못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에게 닿는 길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수색이 시작되었지만 밤은 너무 빨리 찾아왔고 불빛들은 점점 희미해졌다. 사람들은 수십 명이 모여 손전등을 비추며 골목과 하천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저녁 공기는 축제의 열기를 금세 삼키고 차갑게 식어 있었고 나는 그 속에서 혼자였다. 연하를 낳은 날 아내가 흘렸던 눈물의 온도보다 더 뜨겁고 더 깊은 두려움이 가슴을 쥐고 있었다. 아이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다. 아이의 신발과 작은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나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금속을 다루던 손으로는 어느 것도 붙잡을 수 없었고 시간도 마음도 도망치는 아이의 그림자조차 붙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연하가 걸어나갔던 그 문을 바라보고 또 바라봤다. 언제든 돌아올 것처럼 문 손잡이는 늘 살짝 열려 있고 작업실 책상 위에는 연하가 마지막으로 남긴 낙서 한 장이 얹혀 있었다. 나는 그 선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돌아오지 않은 아이에게 닿기 위해 나는 계속해서 금속을 뜨겁게 달구고 식히고 또 다듬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조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나는 그날의 해가 기울던 순간에 멈춰 있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째로 시간이 멈춰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지금의 나를 만든 가장 깊은 상처이자 가장 큰 약속이었다. 오늘도 나는 연하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길게 가로로 펼쳐두었다. 흘러가는 시간이 그 이름을 지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연하를 잃어버린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버렸다. 집안은 늘 고요했고 살아있는 사람의 기척보다는 오래된 상실감의 그림자가 침대처럼 깔려 있었다. 원래 아내는 아침마다 잔잔하게 콧노래를 부르고 창문을 열어 햇빛을 먼저 들이는 사람이었지만 아이가 사라진 뒤로는 커튼조차 제대로 걷지 않았다. 나는 매일같이 경찰서와 실종센터를 오가며 도시의 구석구석을 뒤졌고 금속공예 작업실도 몇 달 동안 그대로 비워두었다. 하지만 아내는 집을 떠나지 않았다.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고 식사도 하지 않았고 밤이면 아이의 이름을 중얼거리다 잠들곤 했다. 어떤 날은 깨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늘 멍했고 그 속에는 깊은 죄책감이 고여 있었다. 내가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내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늘 아이의 방문 앞에서 멈춰 있었다. 마치 연하가 언제든 다시 그 문을 열고 엄마 아빠하고 달려올 것만 같다는 듯이. 시간이 더 흐르자 아내는 더 깊이 가라앉았다. 외출을 하지 않았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밤이 되면 연하가 쓰던 작은 인형을 품에 안고 흐느꼈다. 어느 날 새벽에는 아이 방에 촛불을 켜놓고 연화야, 엄마 왔어. 라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지만 아내를 어떻게 끌어올려야 할지 몰랐다. 아내는 체중이 빠르게 줄었고 병원에서는 심각한 영양 불균형과 스트레스성 장기 기능 저하라고 말했다. 치료하면 회복 가능하다고 했지만 아내는 치료를 거부했다. 자신이 연하를 지키지 못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연하를 잃고도 살아있는 게 죄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울며 연하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연하는 당신을 누구보다 사랑했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차갑게 얼어붙은 어느 겨울밤, 아내는 끝내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오래도록 견뎌온 고통을 그 순간에야 내려놓은 사람처럼 얼굴은 뜻밖의 평온했다. 나는 굳어버린 손으로 아내를 끌어안고 목이 찢어질 듯 울었고 그 울음은 연하를 잃던 날보다 훨씬 깊고 처절했다. 아내는 딸을 기다리다 생을 마쳤다. 그 사실은 내 삶의 바닥을 무너뜨렸고 나는 두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몇 달 동안 작업실의 문조차 열지 못했다.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며 연화의 작은 옷과 장난감을 손에 잡았을 때 나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세상은 돌아가는데 내 시간만 멈춰버린 듯했고 나는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게 된 빈 껍데기 같은 사람이 되었다. 아내와 연하를 떠나보낸 뒤 나는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색깔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았다. 하루는 끝없이 길었고 밤은 숨조차 막히게 길었다. 나는 그 불빛 하나 없는 터널을 끝없이 걷는 기분으로 며칠이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고 밥맛도 없었고 사람을 만나는 일은 더더욱 버거웠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했지만 그 말들은 슬픔을 모르는 사람들의 빈 위로처럼 허공을 떠다닐 뿐이었다. 나는 어떤 날에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이 얼굴로 어떻게 또 하루를 살지라는 생각을 반복했고 어떤 날에는 아내가 쓰러져 가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주먹을 쥐고 벽을 치기도 했다. 나는 두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죄처럼 남아 나를 갈갈이 찢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우연히 집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공예 도구 상자를 발견했다. 분실 신고서와 추모 꽃다발로 가득 찼던 내 손끝에 갑자기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이 닿았을 때 나는 아무 이유 없이 멈춰섰고 오래전 아내와 연하에게 만들어주던 작은 장신구들이 떠올랐다. 내가 만든 작은 은반지를 끼워주며 연하가 좋아하던 모습, 아내가 로켓 펜던트를 목에 걸고 웃던 얼굴, 그때의 따뜻함이 손끝에서 아주 미세하게 되살아났고 나는 그 순간만큼은 숨을 제대로 내쉴 수 있었다. 마치 부서진 삶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실오라기가 손에 잡힌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래 방치했던 작업실에 불을 켰다. 불빛 아래 먼지가 떠올랐고 금속 가루가 햇살처럼 반짝였고 나는 조심스레 망치와 톱을 다시 잡았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지만 망치가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 가슴속 빈 공간을 메우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매일 작업실로 향했고 조금씩 금속을 녹이고 두드리고 깎아내며 멈췄던 시간을 되돌리기 시작했다. 마치 금속이 다져지듯 나도 조금씩 다시 사람이 되어가는 듯했다.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리는 것 같았고 연하의 웃음은 여전히 작업실 벽에 스며 있었지만 그 기억들이 이제는 나를 찢는 칼날이 아니라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숨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다. 작품 의뢰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한 공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다시금 금속 공예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그때 문화재단에서 전통공예 부문 자문을 제안했고 나는 그 일을 맡아 다시 바쁘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다. 바로 그 시기에 나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문화재단에서 전시 기획을 맡은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몇 마디 정도의 업무적인 대화만 이어지곤 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나에게 연하나 내 과거를 묻지 않았고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에도 쓰지 않아도 될 위로를 길게 늘어놓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작품을 바라보며 이 금속은 시간이 오래돼도 형태를 잃지 않네요. 라고 말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오래 남았다. 마치 금속처럼 나는 아직 부서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와 나는 몇 달 동안 전시 준비를 함께하며 조금씩 가까워졌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되고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게 됐고 어느 순간 그녀의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 오래 남았고 그녀가 내 작업실에 오면 어둡던 공간이 조금 밝아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두려웠다. 사랑이 다시 내게 가능할까?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기대도 될까? 하지만 그녀는 무엇보다도 나를 꾸밈없이 바라봐 주었다. 아내와 연하에 대한 슬픔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나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저 오늘도 그렇게 살아오신 거군요. 라고 말한 뒤 조용히 내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온기가 무너져 있던 내 마음속으로 아주 느리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와 재혼했다. 아주 조용한 작은 결혼식이었고 초대된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나는 식장 전체가 햇빛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그녀는 나와 결혼하면서 어떤 조건도 바램도 내세우지 않았다. 과거를 잊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연하를 대신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다. 그저 앞으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연하가 나를 용서해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아이를 낳았다. 연하를 떠올리게 하는 여린 손가락과 따뜻한 체온을 가진 아이였다. 아이를 처음 품었을 때 나는 손이 떨렸고 이제는 잃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한없이 다짐했다. 나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금속 공예도 다시는 놓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작업실에서 새벽까지 작업을 하며 아이가 커갈 미래를 상상했고 손끝에서 만들어진 금속들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는 터지지 않는 흉터처럼 단단하게 감싸주는 기분이었다. 나는 여전히 연하를 잊지 않는다. 연하를 잃은 날의 겨울 냄새와 아내가 사라지던 그 새벽의 적막도 잊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슬픔을 붙들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슬픔 위에서 다시 한 사람의 삶을 구축해가는 사람이 되었다. 금속은 불에 달궈져도 두드려져도 다시 단단해지듯이 나도 그렇게 조금씩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연하를 마주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단단한 마음으로 말을 건넬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무랄 것도 미안해할 것도 없는 목소리로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고. 도준이라는 아이를 처음 본 날, 나는 사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다. 재래시장에서 공예품 전시, 협력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 나는 특별한 목적 없이 현장을 둘러보러 나왔다. 사람들의 하루가 어떻게 이어지고 숨 쉬는지 직접 보고 싶었고 오래된 골목마다 스며든 시간의 냄새를 느끼고 싶었다. 그렇게 바람을 따라 천천히 걷던 중 길가에서 나를 올려다보는 작은 시선을 알아챘다. 아이는 해진 파란 조끼를 걸치고 있었고 바지에는 긴 겨울이 남긴 먼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맑고 깊었다. 그 시선은 마치 세상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아이처럼 조용하고 단단했다. 나는 지나치려다가 아이가 부르듯 시선을 붙잡는 걸 느꼈다. 아이는 두 손으로 작은 공예품을 들고 있었는데 어딘가 익숙한 눈빛이 순간적으로 내 시선을 잡아 끌었다. 아이가 다가오며 아저씨 이거 사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을 두드렸다. 아이가 내게 내민 것은 손바느질로 만든 걸개도 장식도 아닌 작은 은빛 장신구였고 그 모양은 내가 오래전 연하를 위해 만들던 아이용 장신구들과 너무 닮아 있었다. 나는 이유도 모른 채 한 걸음 더 다가가 손끝으로 그것을 받았다. 그때 아이의 시선이 내 목으로 향했고 아이는 갑자기 얼굴을 환하게 밝히며 말했다. 아저씨도 이거 있네요. 우리 엄마도 똑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뒤에 글자도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전기가 몸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굳어버렸다.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아이의 말 속에 들어있던 우리 엄마라는 그 단어가 무언가를 찌르는 바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나는 본능적으로 펜던트를 쥐었고 오래전 연하에게 달아주었던 문구가 떠올랐다. 하늘 아래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해맑았다. 나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이거 네 엄마가 만든 거니 하고 물었다.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가 만들어서 팔라고 했어요. 아저씨가 사주면 오늘 엄마가 기뻐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아이의 이름을 물었고 아이는 도준이요? 라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 이름을 속으로 천천히 반복해 불렀다. 도준이라는 이름은 연하가 어릴 적 유난히 좋아하던 이름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나는 그날 시장 골목에서 한꺼번에 밀려온 감정들을 버티느라 다리가 잠시 흔들릴 만큼 혼란스러웠지만 아이 앞에서는 내 마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공예품을 모두 구입하겠다고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아이를 따라 그의 가족이 운영한다는 작은 가게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아이의 엄마가 결제를 도와주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이름을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내 호흡이 안쪽에서 멎듯 흔들렸다. 강연아. 그 소리는 내가 잃어버린 딸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이름이기도 했고 25년 동안 찾지 못한 채 마음속에 묻어둔 상처의 중심이기도 했다. 손끝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면서도 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공예품을 받고 금액만 조심스레 내밀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계속 울렸다.
혹시 그녀가 내 피를 이어받은 아이는 아닐까? 25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내 딸 연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지금의 아내와 아이가 깊은 잠에 빠진 집 안에서 나는 마치 시간의 틈에 홀로 떨어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새벽이 올 때까지 눈을 붙이지 못했다. 연하를 잃던 순간, 아내가 숨을 거두던 순간, 아이의 손끝에서 전해졌던 미묘한 온기, 도준의 맑은 눈빛, 그리고 도준의 엄마라 불렸던 강연아라는 이름이 한꺼번에 밀려와 머릿속을 어지럽게 휘젓고 지나갔다. 그 다음 날 나는 곧바로 비서실에 도준과 연하의 모든 정보를 조용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공적인 절차가 아니라 나의 개인적 요청이었다. 나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연하를 잃어버린 뒤 25년 동안 아무 단서도 없었는데 왜 이제서야 이런 이름과 이런 펜던트가 나를 붙잡는지 나는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연을 넘어서는 인연이 있고 어떤 실마리는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려온 듯 눈앞에 떨어지기도 했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강연아는 25살에 도준을 낳았고 그 이후 홀로 시장에서 작은 공예품을 만들어 팔며 살아왔다. 남편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고 아이에게 물려준 것들 또한 대부분 손수 만든 물건들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보호시설에서 자랐고 보호 종료 후 자립 지원을 받으며 혼자 생활을 이어갔다고 했다. 보호시설에서 자랐다. 그 단어는 내 가슴을 다시 갈랐다. 나는 무릎 위에서 손이 굳어버리는 걸 느꼈다. 연하야, 너 거기 있었니? 너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온 거니? 나는 비서가 정리해준 서류들을 밤새도록 펼쳐보았다. 한 줄 한 줄이 마치 눈먼 칼날 같았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을 때 연하는 길 위에 있었고 세상에 낯선 손에 맡겨진 채 보호소를 전전했고 스스로 살아야 했으며 누군가의 딸로 불리지도 못한 채 스스로 이름을 지키며 버텼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 기록을 보는 순간 나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다. 내가 아버지였는데, 내가 그 아이의 세상 유일한 울타리였는데,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왜 나는 그 아이 곁에 있어주지 못했을까? 나는 그날 밤 거의 숨을 삼키듯 울었다. 작업실에 불을 켜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펜던트를 손으로 쥐며 25년 동안 잃어버린 날들을 천천히 되짚었다. 그리고 하나의 확신이 생겼다. 도준이를 다시 만나야 했고 연하를 다시 확인해야 했다. 만약 그녀가 정말 내 딸이라면 나는 너무 늦어버린 아버지로서라도 처음 건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했다. 그리고 나는 내 생의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며칠 동안 나는 도준과 강연아에 대한 조사를 받아들고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너무 오래 기다려온 이름이고 너무 오랫동안 가슴앓이해온 슬픔이라서 혹시라도 잘못된 희망일까봐 두려웠고 만약 진짜 내 딸 연하라면 나는 어떤 얼굴로 그 앞에 서야 할지 자신이 없었다. 나는 날마다 작업실을 서성거렸고 금속공의 망치를 쥐었다 놓았다 반복했다. 손끝에서 열이 돌아도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전에는 느끼지 못한 떨림이 손등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결국 나는 결심했다. 25년 동안의 시간을 앞으로도 또 25년 동안 붙잡고 살 수는 없다는 마음이 들었다. 나는 연하를 확인해야 했고 그녀 앞에 서야 했다. 나는 조용히 지난번 도준과 연하를 만난 시장 뒤편의 작은 골목으로 향했다. 골목은 오래된 낡은 벽돌 냄새와 겨울 끝자락에 차가운 바람이 섞여 있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하루를 살아내느라 바빴다. 나는 그 사이를 지나며 내 심장이 이상하리만큼 느리게 뛰는 것을 느꼈다. 문 하나. 내가 한참을 찾아 헤매며 멈춰선 곳은 아주 작은 단층 주택이었다. 쇠문은 오래되어 약간 기울어 있었고 흰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이나 서 있었다. 손을 들어 두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
나는 한 번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손끝을 문에 가져갔다. 노크 소리가 너무 크게 울리는 것 같았다. 잠시 뒤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25년의 시간 전체가 눈앞에서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작은 틈 사이로 한 여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나는 그 순간 세상 전체가 정지한 것 같았다. 그녀는 마른 얼굴에 약간 지친 기색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너무나 익숙했다. 내가 어린 연하를 매일 안아주던 그 시절, 그 아이가 나를 보며 웃던 바로 그 눈동자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연하는 처음엔 나를 낯선 사람 대하듯 조심스레 바라보았고 누구세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내 무릎이 휘청했다. 나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속에서 굴렸지만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25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말이었고 너무 멀리 떠나버린 시간이라 감히 부를 자격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었다. 나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듯 말했다. 혹시 강연아 씨 맞으신가요?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름을 확인했다.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더니 곧 고개를 끄덕이며 아, 기억나요. 지난번에 가게에 들르셨던 분이시죠? 목소리에 나는 숨을 마시는 듯 했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목에 걸고 있던 은빛 로켓 펜던트를 드러냈다. 아주 오래전 장작불 위에서 은을 녹이며 만들던 그 펜던트, 작고 둥글고 뒤쪽에는 하늘 아래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새겨진 바로 그것이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는 것 같았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두 손이 가슴 앞에서 떨렸다.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왔다. 마치 기억 속의 어떤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한 것처럼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내 펜던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저거요. 어릴 적 제게 있던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직접 만들어서 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보세요. 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졌다. 너무 오래 참고 버틴 시간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내 손이 너무 떨려서 닿기만 해도 부서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연하야.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나는 또다시 말했다. 연하야. 나야. 아빠야. 너 찾으려고 25년 동안.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서 눈을 껌뻑였다. 그리고 믿지 못하겠다는 듯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하지만 곧 손끝이 입술에 닿았고 눈물이 하나 떨어졌다. 그 한 방울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이에요? 아빠예요? 나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보석을 안는 것처럼. 그녀의 어깨는 너무 가볍고 너무 메말라 있었고 그녀의 몸에서는 오래 혼자 살아온 사람의 외로움이 느껴졌다. 연하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난생 처음 되찾은 울음처럼 격하게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 울음을 들으며 25년 동안 내 안에서 썩어가던 죄책감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말했다. 미안하다 연하야. 너무 늦었지. 아빠가 너를 놓쳤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했어. 그런데도 살아줘서 고맙다. 연하는 계속 울었고 나는 그 울음을 받아내며 서 있었다. 골목은 햇빛이 기울어 시든 그림자로 잠기고 있었지만 그 순간 내 삶에는 아주 미세한 새벽빛 같은 것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25년 만에 다시 만났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우리 둘을 위해 조용히 숨을 죽인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지금도 그날의 연하의 손끝 온도와 그녀의 눈동자가 떨리며 나를 확인하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그것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는 순간이었고, 죽어버린 줄 알았던 나의 일부가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연화는 숨을 들이켰다. 마음을 정리하려는 듯 깊은 숨이었고, 가슴 언저리가 조금씩 떨려왔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지 망설여지는 나의 얼굴 앞에서 연화는 25년 동안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처음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는 아주 어릴 적의 기억이 흐릿해요. 7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걷다가 사람이 갑자기 너무 많아졌고, 어디선가 저를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어느 순간 길 한복판에 혼자 서 있었어요. 그때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헷갈리고 무서웠지만 금방 신고돼서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신고되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그땐 몰랐어요. 저를 데려간 사람은 우연한 실수를 가장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 일은 사고가 아니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유도 모른 채 저 같은 아이가 사라지는 일은 그들에게는 너무도 흔한 일이었다는 걸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윤기창이라는 분이 제게 남긴 편지에 그 이야기가 적혀 있었고, 그제야 저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낯선 집에서 몇 해를 지냈어요. 처음엔 붙잡혀왔다는 두려움보다 언젠가는 다시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더 컸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아무도 나를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를 데려간 여자는 어느 순간부터 저를 자기 딸이라 불렀어요. 싫다고 울면 매질이 돌아왔고, 도망치려 하면 밥을 주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 엄마라고 부르지 않으면 바깥으로는 절대 나갈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 앞에서 저는 점점 말을 잃었고, 그렇게 아이였던 저는 조금씩 사라져갔어요. 그러다 그 여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저는 또다시 홀로 남았고,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겨우 12살이었고, 갑작스레 보호시설로 보내졌어요. 세상 어디에도 제 편은 없었고, 제 이름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떠돌듯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고물상에서 일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잠자리를 얻기도 했고, 어떤 집에서는 몇 달 동안 지내다가 이유 없이 쫓겨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다고 하면서도 가까이 두길 꺼려했어요. 저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고, 어느 행정 서류에도 기록되지 않은 아이였고,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이름을 묻는 사람에게는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대답했어요. 제가 누군지를 잊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았으니까요. 18살이 되었을 무렵, 저는 어느 재단이 운영하는 보호센터로 옮겨졌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그렇게 물었죠. 너는 어디서 왔니? 가족을 찾고 싶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감각, 아버지가 저를 안아올리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지금은 형태조차 흐릿해진 집 앞 골목의 그림자 같은 장면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너무 오래전의 일이었고, 저는 결국 그 기억들을 붙잡지 못한 채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센터 생활을 하면서 저는 작은 공방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고,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손에 익히게 된 것이 바늘과 실이었어요. 그리고 손끝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감각을 끝내 놓지 않았어요. 저를 데려간 사람도, 잃어버린 가족도, 저를 외면했던 사람들도 아무도 제게 주지 않았던 것을 그 작은 작업대가 제게 건네주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실함.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 세계는 간신히 버틸 수 있었어요. 25살 무렵 나는 처음으로 사랑을 했고,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오래 아프다가 떠났어요. 내가 아이를 가진 상태였다는 것을. 그는 끝내 모르고요. 저는 혼자 도준이를 낳았어요. 이름을 뭐로 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하다가 누군가가 저를 끝내 찾아오지 않아도 저는 누군가에게 다시 길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그 아이에게 도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길을 도와주는 존재가 되라는 의미였어요. 그 뒤로 저는 시장 한켠에서 작은 천공예품을 만들며 살아왔어요.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다 그날 가게에서 아빠의 목에 걸려 반짝이던 그 펜던트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단번에 알아봤거든요. 혹시 그 목걸이. 아무리 잊으려 해도 사라지지 않던 기억이었고 어린 제가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던 집의 빛 같은 것이었어요. 펜던트 뒤에 새겨진 문구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늘 아래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말이 아버지의 것이었는지 엄마의 것이었는지는 떠올릴 수 없었지만 분명 누군가가 저를 안아올리며 해주었던 말이라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그래서 전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니 사실은 무서웠어요. 제가 아니라면, 혹시 제가 아니라고 하면 이 25년 동안이 전부 헛것이 될까봐. 하지만 이젠 알 것 같아요. 저는 아빠가 만든 펜던트를 목에 걸었던 그 아이였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두렵지만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게요. 제 삶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지금 이 순간 알게 되었으니까요. 나는 숨을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못한 채 그녀 앞에 앉아 있었다. 연화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오래 묵혀둔 진실을 당겨 올리는 것처럼 힘이 있었고,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는 동안 손등을 내려다보며 조금씩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반복하고 있었다. 내 손이 이렇게 떨린다는 것을 나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다. 25년 동안 나는 내 손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금속의 질감을 기억했지만 정작 다시 연화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으리라 상상하지 못했다. 연화가 말을 덜어놓을수록 나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꿈일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내가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함께 차올랐다. 나는 연화를 바라보았다. 연화는 25년 동안 겪었을 세상의 어두운 틈을 지나온 사람답게 조용하고 깊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어른의 눈빛이었고 동시에 어린아이의 불안이 겹쳐진 눈빛이었다. 나는 그 눈을 보는 순간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연화야. 나는 입을 열었다고 생각했지만 목에서 나온 건 거의 숨 같은 것이었고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다시 한번 목을 삼키고 천천히, 그리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연화야. 나는 너를 잃어버린 날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너를 찾았어. 날마다 손으로 벽을 긁는 심정으로 버텼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고 했지만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고 너를 잃은 뒤로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시간들마저 죄처럼 느껴졌어. 나는 연화의 어깨를 보았다. 아주 가늘고도 단단한 어깨였다. 그 어깨 위에 어떤 날들은 폭풍처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였을까? 누가 그 아이에게 그 모든 일들을 떠넘겼을까? 누가 그 아이를 데려갔을까? 누가 내 딸을 그런 세상 가운데 버려두었을까? 나는 그 질문들 앞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네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지금 들었지만 나는 상상조차 못했다. 그리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만큼 너는 혼자 버텼겠지. 나는 그게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서 너를 바라보는 것도 힘들었다. 나는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금속 냄새가 스며있는 내 손바닥에서 오래전 기억이 피어올랐다. 내가 태어난 날, 작은 주먹을 쥔 채 내 손가락을 잡고 놓지 않던 너의 온기, 내가 처음 엄마 품에서 잠들던 순간,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한순간에 끊겨버린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온전히 살지 못했다. 연화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작은 움직임에도 나는 벌어진 가슴을 움켜줬다.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새어나가기도 전에 눈이 먼저 뜨겁게 차올랐다. 연하야, 너는 단 한 번도 버려진 적이 없어. 내가 너를 버린 적도 없고 너를 찾지 않은 적도 없어. 나는 너를 잃어버린 거야. 내 잘못으로, 내 무력함으로.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살아있는 것조차 죄처럼 느끼며 지냈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연하가 나를 보고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원망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질문이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고 아버지,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런 눈빛이었다. 연하는 엄마 소식을 물었고 엄마는 너를 그리워하다가 하늘나라로 먼저 갔다고 말해주었다. 그 말을 들은 연하는 펑펑 눈물을 쏟아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떨리는 손이었다. 연하야, 이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게. 연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잃어버린 25년을 서서히 녹여내는 듯한 순간이었다. 나는 연하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도 마음 한쪽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계속해서 서늘하게 움직였고 그 그림자는 25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으며 연하의 말이 내 앞에 놓인 순간 그 그림자는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네가 사라졌던 그날의 모든 그림자를 내가 직접 찾아가 끝낼 것이다. 연하야, 이제는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야. 나는 연하의 입에서 25년 전의 진실이 흘러나온 뒤에도 마음이 잠잠해지지 않았고 밤새 창밖을 바라보며 금속을 달구듯 뜨거운 생각들만 반복했다. 누군가가 내 아이를 데려갔고 누군가가 내 아이를 숨겼고 누군가가 그 모든 시간을 내 대신 책임졌다라면 그 사람을 나는 반드시 만나야 했다. 그가 어떤 이유로 그런 선택을 했건 진실을 마주해야만 앞으로 걸어갈 길도 보일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다음 날 새벽 바로 움직였다. 나는 오래전 개발 사업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 명단을 다시 불러오게 했고 비서지는 몇 시간 뒤 하나의 이름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연하를 숨긴 사람. 그때 현장 관리자로 있었다가 사건 직후 갑자기 사라졌던 남자. 이름은 윤기창. 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오래된 금속 조각을 만지는 듯한 싸늘한 감각이 손끝으로 스며들었다. 모든 조각이 그에게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그를 만나야 했다. 비서가 말해줬다. 강원도 산골짜기 근처 작은 공방에서 혼자 살고 있고 금속이 아니라 나무를 만지며 산다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차 문을 열어 그의 마지막 주소지로 향했다. 길은 좁고 굽어 있었고 나는 묵묵히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며 스스로 심장을 낮추려 애썼다. 하지만 차가 멈춰서자 내 안에 오래된 분노와 질문들이 더 활활 살아났고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작은 목조 공방 문은 삐걱거렸고 안쪽에서 나무를 막 갈아내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고 도끼날 같은 침묵이 우리 사이에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윤기창 씨. 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나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올 줄 알았습니다, 강태산 씨.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내가 언젠가는 그를 찾아온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의자를 내게 밀어 앉으라고 했고 나는 그와 마주 앉았다. 나는 바로 묻지 않았다. 숨을 길게 들이쉬고 그의 손을 보았다. 나무가루가 묻어있고 손끝은 거칠었으며 세월이 오래 스며있는 손이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25년 전 내 딸을 데려갔던 그 사람들 그 중심에 당신이 있었죠?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길고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강태산 씨. 나는 원래 그 일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현장을 관리하던 하급 관리자에 불과했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눈을 감은 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강기창은 잠시 말을 멈췄다. 내 딸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내 품에 안겼을 때 나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고 말을 거의 하지 못했고 목에 걸려있던 펜던트를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펜던트를 보여주며 아빠 아빠 하며 울더군요. 나는 그의 말에 속을 삼키지 못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래서 당신은 아이를 숨긴 건가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는 그 아이를 넘기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조직은 아이를 거래하려 했고 실패하자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를 보고 있는 사람조차 불편해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이에게 어떤 지시를 내릴지, 어떤 희생을 강요할지 나는 감히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꼬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아이를 숨기고 숨기며 떠돌았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사는 곳도 바꾸고 나라는 사람도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다 내가 더 이상 아이를 지킬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았습니다. 연하를 데려간 여자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맡겨둔 겁니다. 아이를 이용하려는 세력이랑 아무 상관도 없었고 아이를 팔아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거라곤 작은 집 하나뿐이었지만 아이만큼은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숨이 가빠졌다. 25년 전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세상을 쉽게 믿었는지, 얼마나 내 자리의 영향력을 가볍게 여겼는지. 그 결과가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생생하게 앉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겁니까? 왜 스스로 나서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떨리는 손을 가슴에 올리며 말했다.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고 아직 힘이 있고 제가 나타나는 순간 다시 누군가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저는 그걸 깨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타나는 순간 그 아이의 삶이 또 흔들릴까봐. 나는 이를 꽉 물었다. 그는 분명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아이를 살린 사람도 그였다. 이 모순과 진실이 내 안에서 충돌했다. 윤기창 씨,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그 사람들, 그 세력, 그 오래된 그림자. 지금도 우리 주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내 딸도 알고 있고, 이제는 도망칠 곳도 숨을 자리도 없습니다. 윤기창은 내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결국 여기까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저도 강태산 씨를 돕겠습니다. 강태산 씨, 저는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이것이 내가 가진 마지막 조각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 손에 쥐어준 것은 오래된 열쇠 하나였다. 차갑고 묵직하고 손끝에 미세하게 남은 녹까지 그대로 전해졌다. 나는 그 열쇠를 내려다보며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다. 25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어젖힐 단 하나의 조각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입니다, 윤기창 씨.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25년 동안 멈춰있던 모든 시간이 그 순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오래 닫혀있던 방의 불을 켜듯 마음 한쪽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를 들었다. 연하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고 나는 그녀의 떨림을 눈으로 느끼며 지난 25년 동안 내가 찾지 못했던 시간들을 이제라도 되찾아야 한다는 결심을 다시 세웠다. 우리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가 품고 있는 공백은 너무 길었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것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오래전 내가 정리해 두었던 자료를 펼쳐보았다. 당시의 재개발 구역 지도, 실종 시점의 CCTV 흔적, 경찰 기록, 언론 보도, 사설 탐정 보고서, 그리고 내가 직접 밤을 새워 적어 놓았던 메모들까지 모두 한데 모아 책상 위에 뿌렸다. 연화는 숨을 참은 듯 눈을 크게 뜨고 지금 처음으로 과거를 실제 공간처럼 마주하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연화야, 여기가 네가 사라졌던 날을 기준으로 나와 너의 엄마가 찾을 수 있었던 모든 기록이야. 한 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결국 너를 못 찾았어. 그게 내 평생의 죄가 되었지.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내 손등을 가볍게 짚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전 정말 너무 어렸어요. 저는 기억도 잘 안 나요. 하지만 누군가 저를 데려갔다는 느낌은 늘 있었어요. 혼자 걸어간 게 아니라는 느낌이요. 그 말에 나는 서늘한 기시감을 느꼈다. 누군가 데려갔다. 그 말은 내가 수백 번 예상했던 것과 같았다. 그러나 그동안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오래된 CCTV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고, 흐릿한 화면 속에서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골목 끝에서 연화를 향해 다가오는 실루엣이 반복해서 재생될 때마다 내 심장은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화면 속 우산의 무늬, 화면 속 손의 위치, 화면 속 발걸음의 방향. 나는 온몸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이건 분명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 아이를 유도하고 있어. 연화는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상하게 낯설지 않아요. 어쩌면 저 사람을 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다음 단서로 넘어갔다. 연화를 키웠던 시설의 기록. 거기서 일했던 직원들의 명단. 당시 근처에서 활동하던 실종아동 브로커 조직의 움직임. 고아원을 위장한 복지단체들의 회계 자료까지 나는 연화에게 조심스럽게 보여주었다. 연화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빠 저는 거기서 오래 있지 않았어요. 어떤 곳은 기억나고 어떤 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누군가 계속 절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마다 다른 사람한테 맡겨지고 또 다른 곳으로 보내지고 저는 그냥 따라다니는 아이였어요. 나는 손을 움켜잡았다. 그 구조는 한 번이라도 실종아동 사건을 파고든 사람이라면 바로 알아챌 수 있는 방식이었다. 체계적인 이동, 반복되는 보호자 변경, 추적을 피하기 위한 구획화된 경로. 그건 단순한 유괴가 아니라 조직적 거래에 가까웠다. 나는 연화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연화야, 누군가 너를 숨겼어. 아주 오래.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너를 내 손에서 떼어놓으려 했던 사람이 있어.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야 해. 연화는 고개를 들더니 뜻밖에도 눈동자에 확신을 담았다. 아빠 저도 그걸 알고 싶어요. 제 인생의 어린 시절이 왜 그렇게 뒤섞여 있었는지, 왜 제가 매번 버려졌다고 느껴졌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제게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지, 이젠 정말 알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음속 깊은 곳이 흔들렸다. 나를 향해 사라져갔던 아이가 두렵지 않다는 듯 내 옆에 다시 서 있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추적을 시작했다. 당시 재개발 구역을 담당했던 건설 협력회사 명단, 공익단체 후원 리스트, 연화를 보호했다는 명목으로 시설을 옮겼던 담당 관료의 이름들. 나는 오래전부터 의심했던 내부 인물의 흔적을 다시 꺼냈다. 단순히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우리 가족의 가장 약한 지점을 이용했고, 그 결과 연화는 25년 넘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다. 연화는 나와 나란히 서서 서류를 훑어보았다. 아빠, 그런데 여기 이 이름 있어요. 이 사람 저는 기억나요. 어린 시절에 저를 자주 데려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 싫어하지 않았어요. 제가 많이 울면 어떻게든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절 데려갔던 이유가 좋은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 뒤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걸 알아요. 그 말에 나는 전율을 느꼈다.
연하의 기억 속 조각이 내가 수년간 찾지 못했던 퍼즐의 빈칸을 채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 걸음씩 그 흔적을 따라가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이건 재개발 이권과 불법 입양 브로커, 그리고 내부 공무원들의 결탁이 얽힌 오래된 구조적 범죄였다. 나는 연하의 손을 잡았다. 이제 시작이야. 연하야. 우리는 네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너를 데려간 놈들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끝까지 밝혀낼 거야. 연하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이번엔 같이 가요. 저 혼자가 아니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추적은 진실을 잡기 위한 여정이면서 동시에 잃어버린 부녀가 다시 서로에게 돌아가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로 향하는 지도를 펴고 진실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렇게 우리는 오래된 서류와 사람들의 입술 사이를 헤집으며 25년이 만든 먼지를 하나씩 털어내고 있었고, 나는 당연히 연하를 데리고 간 세력은 재개발의 뒤편에서 움직이던 익숙한 얼굴들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연하도 그 사실을 오랫동안 진실처럼 붙들고 살아왔지만, 어느 오후 작은 작업실로 돌아온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금속 상자 하나를 보았고, 그 상자는 연하를 숨겼다던 윤기창이 남기고 간 마지막 기록이라 했다. 잠겨있던 자물쇠를 따는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천천히 갈라지듯 떨렸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퍼지며 과거가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상자 속 편지에는 25년 전의 진실이 뒤집혀 적혀 있었고, 그 글씨는 급히 쓰여 있었지만 분명했고, 나는 숨이 멎듯 그 문장을 따라갔다. 태산 씨, 나는 당신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데려간 것은 재개발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배우가 아니었고, 단지 시선과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겉껍데기였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손끝이 굳어가며 더 아래의 글을 읽었다. 연하를 데려가라고 지시한 사람은 당신 가까이에 있었고, 당신이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연하를 거래하려 했습니다. 나는 눈앞이 굳게 닫히는 느낌을 받았고, 한 줄 한 줄 내려가며 시간이 멈춰 있었다. 그 사람은 당신의 형이었습니다. 가족이었다는 단어가 마치 금속망치가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소리처럼 둔탁하게 울렸고, 나는 숨을 들이쉬지도 못한 채 편지를 움켜쥐었다. 당신 형은 당신이 재개발을 막자 손해를 본 사람들과 손을 잡고 당신을 움직일 방법을 찾았고, 결국 연하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 계획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연하를 훔치듯 데리고 나와 숨겼습니다. 당신의 형이 연하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순간 온 세상이 금속처럼 굳어버렸고, 연하가 그동안 말했던 추위와 고독과 긴 침묵들이 모두 새로운 모양을 가지며 다시 내 안으로 들어왔다. 내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가족, 내가 슬픔의 중심에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그 슬픔의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현실 같지 않아 내 몸이 흔들렸다. 연하는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얹었고, 아빠, 지금 알게 된 게 더 무서운 거 알아요. 그 사람, 아빠 형, 그 사람 아직 살아있어요. 지금도 우리 근처에 있어요.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피가 가장 먼 곳으로 밀려나는 느낌이 들었다. 진실은 우리가 찾던 것이 아니었다. 진실은 정반대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25년 전의 어둠보다 더 검고, 더 차갑고 더 날카로웠다. 이제 나와 연하는 과거가 아니라 가족 안에 숨어있던 진짜 적과 마주해야 했다. 나는 연하와 함께 낡은 골목 끝 창고로 향했고, 그곳은 25년 전 우리 가족이 무너진 자리에 마지막 조각처럼 남아 있었으며,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내가 피하고 싶었던 그림자와 마주했다. 형은 앉아 있었고, 얼굴은 세월에 깎여나간 돌처럼 굳어 있었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으며, 그 순간 나는 오래전 잃어버린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왜 그랬어? 형. 나는 목에서 올라오는 말을 억지로 눌러 낮게 내뱉었고, 형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더니 마치 오래된 죄를 다시 꺼내놓아야 한다는 사람처럼 고개를 들었다. 태산아, 너는 늘 앞만 보고 달려왔지. 나는 언제나 내 뒤에 서서 너를 떠받치고 있었고, 그래서 늘 두 번째였어. 어느 순간 내가 깨달은 건 이 집안에서 선택받는 사람은 오직 너뿐이라는 사실이었어. 형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25년 넘게 굳혀온 시기가 섞여 있었고, 나는 한순간도 그런 마음을 알지 못했던 내 과거를 떠올리며 숨을 삼켰다. 태산아, 그때 재개발 사업은 내 마지막 기회였어. 내가 한 번만 성공하면 나도 내 곁에서 당당할 수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내가 이 집안을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 그런데 네가 반대했어. 너는 옳다고 생각했겠지. 너는 늘 옳았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때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사람들도, 기회도, 그리고 내가 쌓아 올리려던 인생도. 형의 말은 오래 묵힌 눈물처럼 흘렀고, 나는 그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지만 사실은 과거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연화를 데려간 거야. 내 딸을 협박 카드로 쓰려고 한 거야. 내가 묻자 형은 눈을 감았다.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너를 무너뜨리는 것만이 내가 살아남을 길이라고 믿게 되었고, 그때 함께 움직이던 사람들은 나에게 길을 하나 제시했어. 태산의 약점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잃은 것을 다시 얻게 해주겠다고. 그들은 너를 무너뜨리면 나도 살 수 있다고 말했고, 나는 그 말에 매달렸어. 형의 눈이 떨렸고, 나는 그 눈 속에서 죄책감과 두려움과 늦은 후회의 잔해를 보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 내 딸을, 너의 연화를 그 아이가 내 손을 잡아 끌며 울던 순간이었어. 큰아빠, 가지마. 나는 혼자 무서워 눈도 못 뜨는 작은 아이가 나를 붙잡는 순간,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짓이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나는 연화를 숨겼어. 조직에서 빼돌렸지. 윤기창에게 맡기고, 그때부터 나는 도망자였고, 네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어. 형은 고개를 숙였고, 머리가 천천히 떨렸다. 나는 25년 동안 너를 미워했던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어. 태산아, 나는 네가 가진 모든 걸 빼앗고 싶었지만 결국 나는 나를 무너뜨렸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형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태산아, 나는 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너에게 하나만 말하고 싶어. 연화는 절대 팔아넘기려 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협박 카드였지만 그 아이를 보자마자 나는 그런 짓을 끝까지 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도망쳤고 숨어 살았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살아남은 이유도, 그 긴 방황도, 그리고 내가 짊어진 죄까지 모두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양심 때문이었어. 창고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나는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쇳덩이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형의 죄는 용서될 수 없지만 그의 마지막 선택은 적어도 연화의 목숨을 지켜줬다는 사실. 그날의 반전은 나를 다시 흔들었고, 나는 형을 바라보며 속으로 아주 천천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끝낸다. 형이 25년 동안 끌어온 이 어둠을 이제는 내가 끝내야 한다. 형과의 대면을 끝내고 내가 작업실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묘하게 불안한 기척을 느꼈다. 오래전부터 몸에 밴 금속의 감각이었고, 쇠가 부딪히기 전의 공기의 흔들림 같은 싸늘한 예감이었다. 연화와 도주는 잠시 분리되어 있었고, 연화는 복지센터에서 자료를 더 찾는다며 나와 헤어졌으며, 도주는 내 집에서 아내와 함께 쉬고 있었다. 나는 그 둘을 떠올리며 이유 없이 손끝이 떨렸다. 25년 전에도 이런 떨림이 있었다. 연하를 잃어버리던 그날에도 세상이 갑자기 공기 한 겹을 빼앗긴 듯한 그 순간이 지금과 너무 닮아 있었다. 나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펜던트 금형을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감촉 속에서 알 수 없는 경고음이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화면에 뜬 이름은 연하였다.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연하가 아니었다. 낮고 거칠었고 누군가의 숨결이 섞여 있었다. 태산 씨 딸, 잘 지냈어? 그 한마디에 몸이 굳어붙었고 말문이 막혔다. 상대는 마치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 나직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너의 형님은 끝났어. 이제 마지막은 당신 차례야. 내가 가진 자료와 서류 전부 가져와.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연하 씨는 협조적이야. 도준이라는 아이도 아주 얌전하고. 그 말이 전부 끝나기도 전에 나는 심장이 잡아당겨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며 어디야? 어디 있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상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나는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연화의 마지막 자리, 복지센터. 그 근처 골목의 공사장 CCTV가 머릿속에서 스치듯 지나갔다. 나는 곧바로 차 키를 잡고 뛰쳐나갔고 도로 위의 불빛들이 전부 흐릿하게 뒤섞였다. 연화를 데려간 놈들은 형 뒤에 있던 세력보다 훨씬 더 밑바닥의 그룹이었다. 재개발도 사업도 아닌 더러운 인간의 욕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25년 넘게 정보를 거래해온 어둠의 시장을 기반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그들이 연화의 존재를 그냥 우연히 알아낸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연화는 자신이 몰랐던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도주는 그 연장의 선에 있었다. 세력은 연화를 납치하고 형을 이용해서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숨겨진 재개발 이권을 독차지하기 위해 이런 일을 꾸민 것이다. 나는 폐창고로 향하는 길을 달리며 아내가 도준을 돌보고 있으리라는 사실을 떠올렸고 가슴이 더 세게 조여왔다. 도준이는 어리지만 상황을 너무 잘 알고 눈치도 너무 빠른 아이였고 그런 아이가 어른들의 어두운 손에 잡힌다는 건 내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참혹함을 의미했다. 연하는 자신보다 도준을 먼저 지켰을 것이고 그 때문에 더 위험 속에 내던져졌을 것이다. 아버지로서 나는 또다시 25년 전 그 지독한 악몽의 문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엔 어떤 것도 잃을 수 없었다. 폐창고에 가까워질수록 주변 공기는 바람이 멈춘 듯 정적이었고 기계에 먼지가 섞인 쇠 냄새가 가늘게 퍼졌다. 나는 차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고 멀리서 아이의 울음이 아닌 숨을 삼키는 듯한 작은 신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도준의 목소리였다. 연화의 목소리였다. 나는 숨을 끝까지 들이쉬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는 잃지 않는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사람을 다시 데려온다. 폐창고 안은 숨 하나만 뱉어도 녹슨 먼지가 바람처럼 흩어지는 정막이었고 나는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도준의 억눌린 숨과 연하의 떨리는 기척을 느끼며 천천히 발을 옮겼다. 눈이 흐린 것 같은 고요 속에서 나는 오랜 세월 만져온 금속의 온도를 떠올렸고 그 촉감은 마치 나를 이곳까지 이끌기 위해 존재해온 것처럼 손끝에 되살아나고 있었다. 나는 손목에 숨겨둔 작은 금속재 스크레이퍼를 문질렀다. 남들이 보면 그냥 오래된 공방 장인의 버릇 같은 도구였지만 나에게는 쇠를 깎고 틈을 여는 가장 단단한 한 조각이었다. 오래전부터 나는 재개발 비리를 파고들며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늘 몸 어딘가에 작은 금속 도구를 숨겨 다녔다. 그것이 내 유일한 무기였고 나라는 사람의 마지막 기술이었다. 창고 안쪽에서 남자들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고 연하가 말없이 무릎을 안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도준이는 그 뒤에서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한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곧 숨을 고르고 어둠에 몸을 붙였다. 금속은 언제나 빛을 흡수하기 전에 그림자를 먼저 만들고 나는 그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다. 그때였다. 한 남자가 철문을 열고 나를 향해 플래시를 비추었고 나는 그 빛과 비명 사이에서 반쯤 몸을 틀며
스크레이퍼로 그들의 발치에 있는 녹슨 잠금 장치를 향해 힘껏 던졌다. 쇠가 쇠를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그 잠금 장치는 순간적으로 튕겨올라 천장에 걸린 케이블을 쳤다. 오래된 전선이 팽팽히 조여지며 끊어졌고 순간적으로 차갑게 늘어진 철제 구조물이 한쪽으로 내려앉았고 남자 둘이 그대로 아래에 갇혀버렸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뛰었고 떨어진 철근 사이에서 또 다른 금속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이것은 도구가 아니라 생존의 길이었다. 나는 그 파이프를 들고 남자들의 팔목을 향해 정확한 각도로 후려쳤다. 금속 공예는 언제나 힘이 아니라 각도였고 내 손은 25년 동안 쌓아온 그 감각으로 움직였다. 연화는 나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 일어서려 했지만 남자가 뒤에서 붙잡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몸을 낮추고 발끝으로 바닥에 볼트가 풀린 철판을 밀어 올렸다. 그것은 오래된 기름때가 남아 있었고 가볍게 당기던 순간 문을 여는 듯한 틈이 생겼다. 바로 그 틈으로 나는 손을 뻗어 철판을 위로 밀어 올렸고 그 위에 얹혀있던 판재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리며 요란한 소음을 냈다. 남자들은 당황해 뒤를 돌아보았고 그 사이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목 사이에 금속판 모서리를 끼워 넣었다. 쇠가 살을 스치는 순간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연화는 그 틈을 이용해 도준을 끌어안고 앞으로 달려왔고 나는 두 사람을 내 뒤로 숨기며 철제 난간을 잡았다. 난간은 오래되어 녹이 쓸어 있었고 살짝만 잡아당겨도 금속이 울었다. 나는 그 울림을 이용해 난간을 비틀었고 금속이 금속을 끊는 소리가 낮게 퍼졌으며 그 조각을 떼어내자마자 그들의 발밑으로 밀어넣었다. 그 작은 조각 하나가 바닥에 미끄러운 오일과 만나면서 그들을 넘어뜨리는데 충분했다. 나는 연하와 도준을 밖으로 내보내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살아온 모든 금속의 기술은 장식을 만드는 예술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두 사람을 다시 되찾기 위한 길이었다는 것을. 창고 밖으로 나오는 찰나 뒤에서 또 다른 발자국이 들렸고 나는 마지막 한 번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아주 느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기서 끝이다. 이제 다시는 25년 전처럼 잃지 않는다. 25년을 돌아 결국 이 자리였다. 잃어버린 딸 연하와 함께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마지막 골목길이었다. 어둠은 이미 뒤로 물러났고 철문 너머로 낮은 웅성거림이 일렁였다. 세력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연하를 빼앗아간 원흉. 그들이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시작이자 끝. 그들은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었다. 마치 과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나는 연하가 뒤에서 떨리는 숨을 삼키는 소리를 들었고 고개를 조금 돌려 딸의 그림자를 확인했다. 병원 천장에서 울려오던 아기의 첫 울음으로 시작된 그 아이의 삶이 이곳에서 다시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이 나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래서 나는 다시 앞을 바라보았고 손에는 스스로 벼른 금속공예 도구들이 있었다. 불꽃 속에서 단련한 강철 송곳과 얇고 단단한 칼날과 무게 있는 해머였다. 이것들은 예술에 쓰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나는 그날부터 알고 있었다. 예술과 싸움은 때로 같은 자리에 놓이기도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철문이 거칠게 흔들렸고 그들은 이미 내가 온 것을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 문틈으로 비웃음이 흘러나왔다. 네가 다시 나타날 줄 알았어. 그리고 우리가 가져간 게 뭐였는지 알게 될 줄도 알았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철문이 열리자마자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첫 번째로 돌진해오는 남자의 손목을 잡아 꺾었다. 손목뼈가 금속처럼 끊어지는 감각이 손끝을 울리고 이어서 다른 남자가 휘두르는 쇠파이프를 금속 해머로 막아냈다. 충돌은 둔탁했지만 나의 발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가 뒤로 밀려났고 연화는 그 뒤에서 흐르는 눈물을 삼켰다. 내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그녀는 처음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몸짓이었다. 세력의 우두머리가 모습을 드러냈고 오래전 그가 아내에게 불행을 가져온 그 남자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손에 든 금속 칼날이 빛을 받아 미세하게 번졌다. 우두머리는 웃었다. 아직도 금속 장난감 가지고 다니네. 하지만 이 싸움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 순간 우두머리가 신호를 보내자 뒤쪽에서 총구가 들어올려졌다. 연하가 숨을 삼켰다. 그 순간 나는 금속 공예로 만든 얇고 넓은 판을 들어올렸다. 총성이 터지고 탄환이 판에 박혔다. 금속판이 뒤로 밀렸지만 나는 단련된 팔로 버텼고 금속을 두드릴 때마다 마주했던 무게가 나의 팔을 지탱해 주었다. 나는 금속판을 내리치듯 앞으로 던져 총을 든 남자를 쓰러뜨리고 한순간에 거리를 좁혀 우두머리의 턱을 해머로 강하게 쳤다. 우두머리가 뒤로 넘어지며 피를 토했고 창고 안에 있던 여러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선한 금속 공예장이 아니었다. 나는 잃어버린 딸 앞에서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움직였고 금속 도구들은 나의 의지에 따라 정확하고 빠르게 날아갔다. 연화는 나의 뒤를 따라 작게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끝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그의 마지막 결심을 만들었다. 나는 우두머리의 옷깃을 잡아 일으켜 세웠고 25년 동안 묻혀있던 분노와 절망과 슬픔을 담아 한 번 더 해머를 휘둘렀다. 쇠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리고 남자들은 모두 멈춰섰고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세력의 중심이 사라졌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연하가 뒤에서 다가와 나의 거친 등을 감싸 안았다. 25년 동안 멈춰있던 가족의 시간이 바로 그 순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이 싸움은 이제 끝났지만 우리가 찾아야 할 진실은 아직 남아있다. 나는 쓰러진 우두머리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창고 안은 이미 싸움의 흔적으로 가득했고 연화는 내 곁에서 떨리는 손을 쥐고 있었다. 25년 동안 막혀있던 길이 이렇게 열리는 줄 알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끝이라는 느낌이 이상하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마치 더 큰 그림자가 아직 어둠 속에 숨어있는 듯한 그때였다. 창고 뒤쪽에서 뭔가 무겁게 잠긴 문이 천천히 열렸다.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울리며 어둠 깊은 곳에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혼란에 휘말리지 않은 얼굴로 여유롭게 걸어 나왔고 싸움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조금 올렸다. 나는 낯이 익은 듯한 그 얼굴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소름을 느꼈다. 연화는 뒤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누구예요? 남자는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강태산 씨, 오랜만입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인사하듯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가장 불길했다. 그 여유와 침착함은 이런 자리와 어울리지 않는 종류의 것이었고 누군가를 오래도록 지켜보기만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다. 나는 낮게 물었다. 넌 누구지? 남자는 웃지 않았다. 하지만 웃지 않는 표정이 더 잔혹하게 보였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사람이에요. 연화를 데려가라고 처음 지시한 사람. 그리고 당신 아내에게도 불행이 닿게 만든 장본인. 그는 말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다. 오히려 담담한 목소리였다. 연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25년 동안 그녀의 인생을 좌우한 모든 그림자의 근원이 눈앞에 있었다. 남자는 천천히 다가오며 그날의 진실을 꺼냈다. 당신은 몰랐겠죠. 당신의 금속 공예 기술과 당신의 작품을 노린 사람들이 있었고, 당신이 거절했을 때 누군가는 당신을 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단지 한 사람의 고집을 꺾기 위한 일이었죠. 나는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나의 가족이 단지 나의 재능을 이용하고 싶었던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파괴되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폭력보다 잔혹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있었다. 왜 연하를 25년이나 숨겼지? 남자는 짧게 대답했다. 당신을 굴복시키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죠. 필요한 순간이 올 때까지 보관해 둔 것뿐이에요. 당신이 다시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지금이 그 순간이었고, 마침내 연하를 미끼로 당신을 다시 꺼내오려 했어요. 창고 안의 공기가 심하게 흔들렸다. 연하는 아버지의 팔을 세게 잡았다. 아버지, 저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쫓고 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두머리는 단지 말단일 뿐이죠. 내가 움직이면 더 큰 물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당신들이 뭘 하든 진실에 다가갈수록 더 많은 걸 잃게 될 거예요.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사실을 설명하듯 담담했다. 오히려 그 차가운 태도가 더 위험했다. 나는 그의 말 어느 부분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본능은 하나의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이 남자가 진짜 배우였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세력이 있었다. 연하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 저 사람을 그대로 보내면 안 돼요. 그는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만들 거예요. 하지만 남자는 이미 뒤로 물러났다.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계속 오세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거예요. 그러고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쫓아갈 수 없었다. 그 남자가 남긴 말이 그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이라는 사실. 진짜 그림자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고, 그 그림자는 훨씬 더 크고 깊은 곳으로 이어져 있었다.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이제 우리 돌아갈 수 없어요.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야 해요. 그리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진짜 전쟁의 초입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흩어져 있던 조각 같은 증거들이 하나둘 맞물리기 시작했고, 숨겨져 있던 거래의 기록과 서류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결국 그들이 믿고 있던 어둠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새벽을 넘기기도 전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도망칠 틈도 없이 모두 체포되었다. 조사실의 불빛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과 죄목이 차례로 불려졌고 법정에서는 더 이상 위협도 웃음도 통하지 않았다. 판결이 내려진 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다. 그들은 각자의 감옥으로 흩어졌고 그제야 긴 밤이 끝났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나는 오늘 아침 마당 끝에 놓인 작은 평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25년을 돌아온 끝에 이렇게 햇빛이 평범하게 내 어깨에 내려앉는 순간을 다시 맞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었다. 연하가 말려둔 도준의 작은 운동화가 햇빛에 젖어 반짝이는 것을 보며 나는 내안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오래된 상처가 천천히 봉합되는 느낌을 받았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뒤 우리는 한동안 서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배우였던 자들은 모두 끌려 나왔고 조직은 해체되었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이 혼자 버텨야 했던 연하의 지난 세월도 마침내 끝을 보았다. 나는 문화재단 이사장의 직함을 내려놓았다. 내 이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증명하려는 삶 대신 그저 가족으로 살고 싶었다. 나는 다시 공방으로 돌아와 은을 만지고 금을 달구고 불과 망치의 질감을 손끝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욕망을 위한 작업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연하는 매일같이 도준을 데리고 공방에 들렀다. 연하는 내 도구들을 정리해주며 내 옆에서 조용히 서 있고 도준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음판을 톡톡 두드리며 묻는다. 할아버지, 이건 왜 이렇게 차가워요? 나는 그런 아이를 보며 나도 모르게 웃음을 흘린다. 오래전 아내가 떠난 뒤
나는 다시는 이렇게 크게 웃지 못할 거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웃고 있다. 작업실 벽 한편에는 은빛 로켓 펜던트가 걸려 있다. 나와 연하를 연결해준 단 하나의 실이자. 오랫동안 나를 가두었던 상처이기도 한 그 펜던트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증거였다. 결국 딸을 다시 찾게 한 증거였다. 연하는 그 펜던트를 손끝으로 만지며 어린 시절 기억나요? 이거요. 그녀는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을 하나씩 되살리고 있고 나는 연화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연화의 목소리와 얼굴을 바라본다. 나는 아내를 떠올린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을지, 도준을 품에 안고 얼마나 따뜻한 웃음을 지었을지. 그 장면을 상상하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살짝 저리지만 지금은 그 슬픔에 매달리지 않는다. 연하가 내 옆에서 다시 살아있고 도준이는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오고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이루었다. 저녁이 되면 재혼한 아내와 딸, 그리고 연화, 도준까지 5명의 식구가 작은 마당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 연화는 국을 퍼주고 도준은 달걀을 깨뜨리고 나는 불 위에 생선을 구우며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다. 도준이는 묻는다. 할아버지, 엄마가 어릴 때도 이렇게 먹었어요? 연화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한다. 당연하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요리도 잘했고 아주 멋진 장인이었고 지금도 그래. 그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 아주 오랫동안 싸우셨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고르게 된다. 나는 연하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그 싸움 끝에 연하가 내 앞에 다시 서 있다는 사실이 나를 다시 살게 한다. 밤이 되면 우리는 5사람 모두 평상에 앉아 별을 바라본다. 도준은 별을 세고 연하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고 나는 조용히 2사람의 옆모습을 바라본다.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지만 그 시간을 딛고 선 지금의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 다시 세운 집처럼 단단하고 따뜻하다. 나는 연하와 도준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살아왔고 살아남았다. 그리고 다시 살아가고 있다. 그 모든 고통의 끝에서 마침내 빛을 되찾았고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부르며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우리는 25년 동안 잃어버린 가족이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써내려갈 가족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평범하고 고요한 순간들이야말로 내 인생 가장 큰 기적임을 매일 깨닫는다. 도준이는 어느새 15살이 되어 있었다.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는지 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 처음 내가 시장 골목에서 웅크리고 앉은 아이를 보았을 때 그 작고 말라있던 손이 이제는 내 팔뚝을 넘어설 만큼 자라버렸고 목소리는 낮아졌고 눈빛은 더 단단해졌다. 어릴 때의 천진한 웃음은 아직 남아있었지만 그 안에는 연하와 내가 겪은 모든 시간을 지켜본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깔려 있었다. 나는 그 깊이를 볼 때마다 삶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하고 조용히 깨닫곤 한다. 도준이는 나와 공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녀석은 어릴 때부터 금속이 불 위에서 녹아내리는 모습을 유난히 좋아했다. 뜨거운 쇳물이 흘러내리는 순간 눈을 크게 뜨고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신기해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리고 그 감탄이 시간이 지나면서 집중으로 바뀌고 집중이 다시 호기심으로 이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호기심이 기술이 되었다. 나는 그 과정을 매일 지켜보았고 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은 단지 키가 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지고 시선이 깊어지고 손끝이 어떤 결을 기억하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을 나는 도준이를 보며 처음 알았다. 15살이 되었을 때 도준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작업을 완성했다. 작은 음반지였다. 아무 장식도 없는 단순한 형태였지만 아이는 그 반지를 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이 만들어낸 생명을 처음 보는 것처럼.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는 자라고 아주 잘 자라고 있다. 그리고 그 반지를 연하에게 내밀며
엄마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연화의 눈가에 번진 눈물은 누구보다 오랫동안 견뎌온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투명한 눈물이었다. 나는 둘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나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았다. 도준이는 학교에서 친구가 많았고 운동도 잘했고 무엇보다 호기심이 많았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단단했다. 어떤 날은 흔들리고 어떤 날은 다투고 어떤 날은 주저앉았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일어났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이라는 존재는 결국 스스로 자라는 것임을 배운다. 사람은 누가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걷는 길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었다. 연아는 그 아이를 지켜보며 조용히 응원했고 나는 그 옆에서 오래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에게 거짓 없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 도준이는 내게 말했다. 할아버지처럼 저도 장인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이 내 귓가에 닿는 순간 나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대답했다. 도준아, 장인은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 보려는 사람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럼 저는 계속 해볼래요. 왜냐면 만드는 게 너무 좋아서요. 그리고 그 말은 내가 평생 금속을 붙잡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완전히 이해받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내 기술을 전하고 싶었다. 단지 기술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무게와 기쁨과 두려움까지도. 도준이 16살이 되던 봄 어느 날, 그는 내가 쓰던 오래된 망치를 달라고 했다. 왜 필요하냐고 묻자 도준이가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젊을 때 쓰시던 도구라면 저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마음의 전달이었다. 나는 오래된 망치를 조심스레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이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무언가를 약속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나는 그 작은 손이 언젠가 나보다 더 큰 작품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믿음을 그 순간 가졌다. 밤이 되면 연아와 도준이는 여전히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본다. 연아는 이제 조금 더 웃음이 많아졌다. 아이가 자라는 속도를 보며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짓곤 한다. 그리고 나는 그 옆에 앉아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본다. 도준이는 별을 세다가 어느 순간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고 나는 그 무게를 느끼며 다시 한번 생각한다. 나는 살아왔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다시 이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도준이는 앞으로 더 크게 자랄 것이다. 더 멀리 갈 것이고 더 높은 세계를 바라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 아이는 절대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 아이의 손에는 나의 망치가 있고 마음에는 연하의 강인함이 있고 삶에는 우리가 함께 지나온 어둠과 빛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평상에서 아이의 숨소리를 듣는다. 이것이 우리 가족이 되찾은 진짜 미래였다. 그리고 이 미래는 끝내지 않는다. 지금부터 더 길게 더 반짝이며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